질문이 왔어요. 잠시만요. 질문이 왔어요. 자, 네, 질문하세요. 앞으로는 연금 문제가 아니라, 네네.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네. 할 일이 없어지면 또 인공지능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되면, 네.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인간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야 소비도 하고 네네. 또 세금도 내야 될 테니까. 네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살리는. 네네. 그러니까는 좀 지역별 자립 경제가 많아질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던바의 법칙 얘기했는데 150명 정도의 공동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굶어 죽지 않는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 150명 그거 자체를 공동체라고 볼 수도 있고 동아리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야지 국가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속감이 없이 혼자 외톨이로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만 케어해 주려고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협동조합의 형태라든가 그 마을마다 마을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 있다거나 지금 일본에서 그런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도 그런 흐름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죠. 근데 거기에 지금 던바의 법칙에 따른 우리가 1차적으로 소속감을 형성하는 그런 지원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야지 국가의 그 예산이 좀 쓰는 게 줄어들 거니까. 그리고 나서는 기본소득제 논의가 계속 나올 거예요. 1인당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통신비 무료화해라. 뭐 이렇게 분명히 나올 거고. 이게 무너져버리면 청소년들의 소속감과 자존감이 무너져버리면 굉장히 그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 버린다는 그런 통계가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쭉 가고 결국에는 선시티 모델로 저는 갈 거라고 봐요. 전체 사회가 동아리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중에 내가 이거를 잘 배워서 나중에 돈 벌어야지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게 해주고 전혀 못하게 보호하면서 뭔가 즐기게끔 해주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경쟁력이라는 사실 그 단어를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 우리 애들이 나는 경쟁력을 위해서 뭘 한다, 이게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이제 마무리를 계속해서 못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마크 저커버그 같은 애들, 하사비스 같은 애들이 나와줘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걸 제가 처음에 하려다가 뛰어났다가 매슬로우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바로 3부강으로 좀 넘어갈게요. 네, 그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넘어가자면은 그러니까 매슬로우가 말년에 마켓 3.0이라는 책을 쓴 그 둘이 친구인가 봐요.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평생 연구한 것에서 마지막에 좀 실수를 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실수를 했는데, 피라미드가 원래 거꾸로 되어야 하는데 내가 그걸 실수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중년 이후의 상황은요, 이게 반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절대적인 자존감을 획득하는 초월적인 욕구가 없으면은 자아실현의 욕구가 약해지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없으면은 미적인 욕구가 약해지고, 미적인 욕구가 약해지면 뭔가를 더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약해지고,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약해지면은 자존감이 무너지고, 즉 자기가 새롭게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자존감이, 인간은 뭔가 나아져야 무조건 자존감 유지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소속감이 불가능하더래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더라고요. 대인기피증이 걸려버려요. 소속감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더래요. 왜?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라고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신뢰지수 조사해 보면은 당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입니까? 이거 전 세계적으로 조사하잖아요. 굉장히 하위권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한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드는데 보험에서도 망할 것 같아. 이제 보험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죠. 불안한 사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가 불안한 사회가 되면 생리가 망가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하고 암하고 당뇨병도 그냥 급속도로 가버린다. 즉, 그 상황을 매슬로우가 계속해서 본 겁니다. 거꾸로. 즉, 8번이 1번으로 와 있어야 되고 1번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학문적으로 정립을 못하고 나 죽는다. 그렇게 말년에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매슬로우가. 즉,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욕구들,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는 인식의 욕구가 뭔가를 더 공부해서 탄탄한 직장을 잡고자 하는 거고 연결이 됐는데, 우리 미래, 우리 아이들의 인식의 욕구라는 것이, 자존감의 욕구라는 것이 뭔가를 더 배워서 돈을 버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돌아갈 확률이 거의 100%니까. 거의 9,999명을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10,000분의 1명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100%니까 우리 아이들은 자존감하고 욕구하고 더 배우는 것이 이상하게 쓸데없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생산성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재밌기만 하면 무조건 오케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재밌니? 그거 해. 재밌니? 그거 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인식의 욕구하고 미적인 욕구가.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인데 이렇게 괜히 어렸을 때는 막 머리도 물들였다가 막 어떻게 헤어스타일도 막 새롭게 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두발 주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뭐랄까 그런 것들을 아주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들을 살려줘야만이 얘는 거기서 락습이 되는, 뭔가를 즐길 줄 아는 애로 자라난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기존의 교사들이 그런 어떤 학교를 동아리로 바꾼다라는 거, 그렇게 지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애들을 포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자아실현이라는 것이 절대 돈하고 연결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재밌다고 끝나야 돼요. 나 오늘 재밌었어. 끝. 돈 됐어.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도파민이 굉장히 많은 상태의 인간들이 그 전체 사회에 많아진다는 것이죠. 자존감. 나 오늘 재밌게 살았어. 뭐 이렇게 느꼈을 때 그것이, 근데 만약에 너 하루 재밌긴 재밌었는데 막판에 꼭 엄마한테는 10,000원씩 벌어와야 돼? 이래버리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자존감 확 상해버려. 왜? 10,000원씩 벌 수 있는 애는 9,900만분의 1명이니까. 미래 사회. 아시겠죠? 그게 돈하고 절대 결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컨셉이. 그러면 얘네들이 인간의 두뇌가 원래 결핍선택 변화 운동을 하면서 계속 발달을 하는데, 이게 결핍선택 변화 운동이 뭐냐면 게임 속에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냥 속에가 많거든요. 사냥. 그래서 제가 콜럼버스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축제 얘기를 할게요. 축제. 그러니까 과거에 콜럼버스가 그 금을 캐고, 콜럼버스가 2가지를 노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금하고 설탕. 거기 사탕수수 재배해가지고 수많은 노예들이 그 설탕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보니까 금하고 설탕을 캐러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잖아요. 딱 가봤더니 이게 콜럼버스 뭐 일기장에 나온 데나 아무튼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요. 갔더니 약 200명 중에서 2~3명만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놀고 축제만 하더래요. 과일 따는 것도 놀이들에 그냥 이렇게 바구니 들고 가서 막 이렇게 수다 떨면서 놀이. 가끔가다 위험한 맹수가 있긴 하지만 그 섬에는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늑대 없잖아요. 막 맹수, 호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다운 일을 하는 사람은 200명 중에 2~3명밖에 없구나. 1%만 일을 하는구나. 라고 딱 배를 타고 이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이죠. 좀 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좀 스타일이 괜찮잖아. 멋져 보이잖아요. 가서 보니까 고기를 잡아오면 다 똑같이 나눠 가잖아요. 똑같이 나눠.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일이 아니었어. 그랬냐면은 뭐냐면 나 더 멋져 보이게 하려고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의 개념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계속 발견됩니다. 과거 인간들이 이게 자본을 축적하는 본능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본능 자체는 우리 인간의 본능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노동자 본능을 타고나지 않았어요. 그죠? 벌써, 그죠? 솔직히 행정이라는 거 되게 짜증나죠, 학교에서, 그죠? 행정 처리하는 거. 연구만 하고 싶잖아요, 개인적으로. 그죠? 아무튼.
그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고기를 딱 분배하고 가져가는 게 뭔가 봤더니 그냥 그 머리 그 뿔 같은 거, 그 다음에 거북이를 잡아오면 거북이 등딱지, 그 자기 집에다 그냥 장식하는 게 끝이야. 고기는 다 같이 나눠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아무도 없고. 평생 보니까 평생 365일, 물론 365일 동안 그런 건 아닌데, 축제가 또 그렇게 많아, 축제가. 술, 알코올 같은 거, 알코올 개발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술 먹고, 한 마리, 사슴 한 마리 잡아오면 그날 전체 마을 축제예요. 축제. 대부분의 인간이 노동 본능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축제 본능이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재밌게 노는 거예요, 먹으면서. 먹을 게 풍족한 상태에서는 이상한 춤을 춰가면서 노는 거야. 그러면 그 춤이 뭐 건강에 좋은 춤도 아니야. 아프리카 그 주민들이 그 춤추는 거 보세요. 그냥 그 부족만의 스타일인데 그냥 그게 좋다고 막 애들도 막 따라하고 이러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사실. 콜럼버스가 처음에 관찰을 하고 말한 내용입니다, 이게. 자본 축적이라는 것이 인간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애들이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얘가 이제 그 영재발굴단에서 모차르트의 환생으로 알려진 애인데, 너는 어디서 그렇게 좋은 곡이 나오냐? 내 머릿속에 10,000개의 방이 있어서 거기서 멜로디가 나와요. 그 안에서 노래를 꺼내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PD가 딱 지금 좀 작곡 좀 해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면서 방문은 언제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재밌을 때만 열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계속 학교에 가서 학교는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방문이 열리는 애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방문이 열렸는데 무수하게 열릴 거예요. 애들이 재미있게만 하라면 학교가 거기서 그게 뭐가 됐든지 막 머릿속에서 방문이 열리고 뭐 새로운 춤을 출 수도 있고 새로운 작곡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동아리를 하는데 새로운 수학 공식을 발견한다거나 그런 애 가끔가다 있을 거예요. 한 100개 학교 중에 한 군데 정도. 네. 하지만 대부분 예체능을 모르겠죠. 왜? 우리 인간은 축제 본능을 갖고 있다니까요. 원시 부족 사회, 그 재정의 일치 사회에 그 맨날 축제를 하던 사냥감이 아주 풍부하고 먹을 게 풍부하던 그 시대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인간이. 그렇게 막 놀아요. 그러다 좀 더 난 새롭게 이렇게 놀고 싶어 저렇게 놀고 싶어 하는 막 많아지는 거죠. 그런 애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10,000명 중에 1명인 미래 사회의 가상현실 게임 산업의 최강자가 되는 거죠. 인공지능 플랫폼의 특성은 뭐냐면은 깔 때는 돈이 많이 들지만 일단 깔아놓으면은 약간의 유지비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은 유튜브 광고비가 구글에서 많이 가져가지만 미래 사회에는 크리에이터가 가장 많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콘텐츠나 스토리를 제시한 사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놀거리를 고안해가지고 우리 게임에 와서 노세요라고 제안한 사람, 이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벌게 돼 있습니다. 즉 한국은 플랫폼에서 이미 거의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상현실 게임 플랫폼도요, 저는 불행하게도 구글이 가져갈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보거든요. 그 전조가 유튜브예요. 그 전조 현상이. 유튜브가 지금 노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그 시장까지 잡을지 못 잡는다고 쳐도, 예를 들어서 한국이 미래 사회의 어떤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놀자리로 대거 이동을 하고 O2O, 즉 오프라인에서 놀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놀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놀 거거든요. O2O 그리고 가상현실 게임 플랫폼에서 한국이 그 전체 주인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 놀기만 하면 부자가 되는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해 아시겠죠? 싸이가 잘 놀았기 때문에 수십억 명이 그 영상을 봤듯이 우리가 잘 노는 애들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만든 게임 안에서 전 세계인이 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다 우리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그걸 관심경제라고 하는데 관심을 쏟는 만큼 돈이 움직여요.
왜? 돈은 인간만 쓴다. 인공지능이 돈을 쓰는 시대가, 인공지능 돈을 쓸 욕구가 일단 없다.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10,000명 중에 1명이라도 그런 기발한 애들이 나와주는 곳에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 그 교사들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사들한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꼭 보여주고 싶었고, 이 도표는 이렇게 일자리가 놀자리로 이렇게 급속하게 월급이 종말되어가는 이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실업이 굉장히 심해지고요. 선생님 지금 강의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이따 할게요. 네. 죄송해요. 이분이 그 익산 어린이집 그 연합회 회장님인데 놀이숲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가서도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왜 애들이 놀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놀면 안 돼요. 잘 놀아야 되는데 뭔가 콘텐츠와 스토리를 만들면서 놀게 하는 거니까, 유치원 때까지는요 그냥 놀면 돼요. 왜? 노는 게 학습이니까. 고감 체험이고. 근데 대략 10살부터는 뭔가 그 노는 아이템을 개발하면서 놀아야 돼요. 10살까지는 그냥 놀기만 하면 돼요. 그게 다 뭐냐면은 노는 어떤 능력을 두뇌 속에 집어넣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10살까지 두뇌가. 근데 10살부터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 그 노는 거를 개발해 나가는 거죠. 지금 이제 8분 남았어요. 5시 반이 되려면. 그래서 지금 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내가 놓치고 있진 않나라는 그런 조바심이 들면서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루이스 터만 종족연구 1548명을 90년 동안 연구를 해봤더니 어떤 성취감이 가장 건강의 첫 번째 역할을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는 75년 동안 또 정경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관계로 나옵니다. 관계. 인간 관계가 망가지면 빨리 그 전체 평균 수명이 줄어들면서 의료비가 많이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소속감이 망가져요. 이런 연구가 있고. 로제터 마을이 한때 아주 잘 살았는데, 똑같이 술 먹고 막 비계덩어리 막 먹고 했는데 그 같은 인종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로제터 마을에서는 담배 피고 술 먹고 기름진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이상하게 이 사람이 심장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같은 인종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먹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관계가 보약이다라는 게, 로제터 마을이 어떤 그 로제토 신부님이 만든 마을이에요. 이주한 마을인데, 사람들이 이 마을은 어떻게 이렇게 아픈 사람이 없을까 때문에 연구 대상이 된 마을이거든요. 그 로제토 마을이 왜 아픈 사람이 없었는지도 동아리 활동이었어요. 동아리 활동. 그러니까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굉장히 많은 동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동호회 같은 게. 그래서 굉장히 소속감이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섞여가지고 굉장히 끈끈했던 마을인 거예요. 즐기는 문화가 있었고. 자, 근데 로제터 마을이 사례가 재밌는 게, 갑자기 로제터 마을이 다시 다른 사회처럼 아픈 사람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진단했냐면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화되면은 사회가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미국화가 첫 번째가 뭐냐? TV. 저녁에 TV 앞에 이렇게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안 만나고. 다 이게 개인화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게임이라도요, 혼자서 하는 게임이 있고 그 뒤에 사람들이 있는 그 소셜 게임이 있잖아요. 소셜 게임은 굉장히 오히려 건강에 좋을 확률이 있습니다. 왜? 그 뒤에 사람이 있다라는 가정이 되어 있고, 그건 결국에서 인간과 인간이 소통을 하는 것이거든요. 기계와 내가 혼자서 TV 보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같은 모니터라도 다 같은 모니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화는 뭐냐면은 영화 보고 광고 보고 드라마 보고 광고 보고
아까 그 볼프만 울리가 모든 것은 소비다. 그 사람도 주장한 건데 뭐냐면은 구매욕 있죠. 소비욕. 과시욕 있죠. 이것을 엄청나게 주입합니다. 현대자본주의 상업광고. 그게 미국화예요. 아, 소비를 해야지 내가 행복하구나. 레미 안에 살아야 나는 멋진 아줌마가 되는 거구나. 이런 것 때문에 소속감하고 자존감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나빠지더라는 거죠. 왜?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봉 사람들. 그러니까 자존감이 좋아지는 사람보다 나빠지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미국화입니다. 미국화가 딱 들어가자마자 로드상 마을의 건강이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선시티의 원형이 원래 로제토 마을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때는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머지는 뭐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두뇌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끝내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얘가 교육 이거 볼까요? 야, 그거 어디 갔지? 이게 그 PPT가 딱 100개거든요. 100장. 그러니까 100장 중에서 찾아야 되니까 이거네.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이게 참 여기서도 꽤 중요한 할 말이 많을 텐데 2, 3분 만에 끝내야 되겠네요. 노벨상급의 굉장한 어떤 창의적인 결과, 이거는 굉장히 창의적인 놀이의 아이템, 어떤 게임을 개발하는 두뇌에도 해당하는 건데,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의 두뇌의 특성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두 가지 뇌파가 동조 현상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두 가지 뇌파가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창의적이더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뇌파가 뭐냐면은 세타파하고 감마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 어떤 상태에서 세타파가 되고 어떤 상태에서 감마파가 될까를 또 연구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은 언제 세타파가 되냐? 첫째, 그 사람이 동심일 때, 어린 나이의 마음을 가졌을 때 세타파가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 뭔가에 깊이 몰입된 거의 최면 상태에 가까울 만큼 뭔가에 몰입했을 때 인간의 두뇌가 세타파가 됩니다. 여러분, 뉴턴이 왜 달걀을 삶아야 되는데 시계에 삶았던 얘기 아시죠? 그게 달걀하고 멍청해서가 아니라 달걀하고 시계를 구분을 할 수 있는 그 지적인 에너지를 온통 그 원리를 생각하는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걀을 넣어야 되는데 시계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세타파 상태예요. 엄청난 몰입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몰입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망증도 많이 생겨요. 일상적인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뭔가 하나에 이렇게 몰입되게 되면. 그걸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그래요. 자이가르닉 효과.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것만 골몰하게 생각하는 효과를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해요. 자이가르닉 효과 없이 창의적인 성과를 낸 사람이 없고요. 자이가르닉 효과로 미국에서 한 고등학교 과학선생이 애들을 가르쳤는데 그 학교에서 노벨상이 5명이 나옵니다. 그 선생님한테 배웠던 사람만 5명이 나와요. 그 선생님이 재직했던 학교에서 배웠던 애들만. 이게 노벨상 연구에서 전무후무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노벨 과학상이 한국에서는 한 명도 없잖아요. 자, 일본에서 여러 명 나왔죠. 학교가 다 다르겠죠. 생각해보세요. 한 고등학교에서 노벨 과학상이 5명이 나온다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만든 효과가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거예요. 어떤 걸 하나에 너무 깊이 골몰하더라. 그것만 생각하더라 이거예요. 그것만. 동심을 가지고서 몰입하더라는 그게 세타파입니다. 자, 감마파는 언제 나오느냐? 어떤 영역에서 그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 그 기본 마스터를 하고, 그래서 T자형인지 하는 건데, 그 전문 지식과 관련된 방대 지식이 있어요. 연관된 지식들. 그거에 대한 지식이 아주 풍부할 때,
아주 풍부해서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할 거니까 되게 많은 거예요. 왜? 자기가 아는 게 많으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어떤 관점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두뇌가 간만파로 바뀌더라고요. 결론이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창조적인 사람을 두뇌의 특성은 뭐냐? 키덜트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키덜트.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어른으로 컸는데 얘의 마음은 아직 동심이야. 어린애처럼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한 얘기가 뉴턴이 말년에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원리를 과학 원리를 발견했습니까? 나는 해변가를 걸어다니는 어린아이였어요. 해변가에서 막 놀다 보니까 예쁜 조개 껍데기와 조약돌이 보였어요. 그걸 주워가지고 유심히 보다 보니까 그게 과학 원리가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턴이. 키덜트입니다. 키덜트. 아까 10,000개의 방이 있는데 언제 열리냐? 재밌을 때만 열려요. 기억나시죠? 창의성의 비밀은 자, 우리나라는 왜 키덜트가 안 나올까요? 출세, 연봉이 깔려버리잖아요. 두뇌가 일찍 늙어버려요. 애늙은이가 돼버려요. 초등학교 때는 나 미래의 꿈은 공무원이야. 이게 어린애예요? 어린애의 꿈은요, 이래야 돼요. 저는 구름이 되고 싶어요. 저는 새가 되고 싶어요. 뭐 이렇게 가야 돼요. 되게 황당해야 돼요. 어린애들은. 근데 제 꿈은 공무원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두뇌가 늙어버린 거죠. 셋탑화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3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설득력 있게 왜 전체 교육계가 동아리로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세 번째 지금 어떤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키덜트가 아니면은 창의성 안 나오더라. 진짜 창의성 안 나온다. 키덜트가 아니면. 키덜트는 뭐냐면은 키덜트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뭔가 연구하고 개발을 하는 게 있고 뭔가 게임 개발을 할 때 이게 돈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키덜트의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국 사회가 국가적으로도 굶어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을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연구하다가 실패해도 나는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면서 평생 동안 살지 않을 거라는 걸 보장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안전사회라고 하는 거고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걸 위험사회라고 하는 건데 그래가 한국은 위험사회예요. 그래서 키덜트가 안 나와요. 줄사회, 연줄사회. 나 저 줄 안 잡으면 안 돼. 어린애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아예. 좋은 줄을 잡아야 되고, 뭐, 연봉이 센 직업이 뭐지? 뭐 이런 거. 안정적인 직업이 뭐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미 어린애가 아니에요, 걔는. 근데 늙어 죽도록 그런 어린애 상태여야만이 진정한 창의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학교에서 교사로서 생각해 볼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는 국민으로서 생각해 볼 거, 그 두 가지의 어떤 것을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제가 뇌과학에 대해서 연구한 거, 그걸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하자면 특히 초등학교 교육 때 뭐가 중요하냐면 초등학교니까 여기가 8살, 그러니까 8살에서 15세 이쪽은 그래도 세타파가 좀 많은 상태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 유치원 초등학교 때 세타파가 많은 상태는 최면 상태라 그랬죠. 그래서 주변에서 뭔가 있는 어른들 있죠. 길게 보면 15살까지요. 주변의 어른들이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를요, 그대로 본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학교에서 교사들이 키덜트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도 키덜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교사들도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고, 교사들도 즐겨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교사가 그렇게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막 행정에 찌들어가지고 막 교사가 살잖아요. 한국에서 키덜트 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네,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할 시간 있나 봐요?
질문 안 하는 문화 참 이것도 정말. 몇 개만 좀 받아. 받아도 돼요, 저. 예. 예, 질문 몇 가지만 좀 받아보겠습니다. 하실 분. 선생님, 저희 아까 사인 받았던 책에 보면 네. 창의성에 도움이 되는 공간 질환 능력, 그다음에 예술 교육인데 한국 교육의 예술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한글을 쓰는 장점이 한편으로는 공간 질환 능력에 약화를 주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제가 공부를 덜해서 그런지 한자 교육을 하는 한자 활용을 하는 중국은 공간지각 능력이 굉장히 좋고 네. 한글은 그렇지 않다라고 네네네. 하는데 네. 공부에 좀 이 문구가 좀 의심이 됐었어요. 아.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학자들이 연구한 건데 표음 문자와 표음 문자를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사용을 할 때 fMRI로 두뇌를 찍어보니까 사용 영역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의 문자, 즉 상형 문자가 좀 더 강한 문자를 쓰거나 익히거나 할 때는 그 문자 자체가 전체 구조 자체가 어떤 뜻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공간지각 능력과 관련된 부분의 뇌가 따로 더 활성화되는 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책을 읽는 거하고 한자로 책을 읽는 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두뇌가 쓰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지각 능력이 창의성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봤더니 공간지각 능력은 건축적인 지능인 거예요. 건축적 지능. 그래서 어떤 공간에 뭐를 갖다 붙일까 이런 거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이 공간에는 어떤 의자를 놔야지 가장 효율적인 공간이 될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게 공간지각 능력인데 그래서 이제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창의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다중지능은 공간지각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어떻게 세계 특허 강국이 되고 지금 그렇게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가를 그 원인을 얘기하는 학자들 중에서 한자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인들 굉장히 모방 잘하죠. 막. 모방하는 게 아니라 더 좋게 만들어버려요. 삼성 거 갖다가 삼성 거 LG 거 대우 거 합쳐가지고 짬뽕 시켜가지고 막 더 좋은 거 만들어가지고 10분의 1 가격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세계에. 당할 재간이 없죠. 그 갖다 붙이기 재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중국이. 한자에서 나오더라라는 그런. 아무튼 그 학자는 연구를 했겠죠.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그 한국에서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한국어가 모국어인데 이걸 어떻게 그걸 커버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이 굉장히 강화돼야지 한자를 어려서부터 써버린 중국인들을 능가할 가능성이 조금 생겨요. 조금.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만들기를 중심으로 한 예체능, 그러니까 미술 수업이 미술 중심 통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공간지각 능력을 키우려면 어찌됐건 뭔가를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공간 이동이 생겨야지 붙는 게 다른 방향으로 막 이렇게 붙어야지 조립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 공간지각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 두뇌가 그걸 쓰게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마이크. 네,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도 계속 돈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동심을 잃은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미래는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고 이제 인간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이제 동아리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되고 이제 즐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사회에 살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즐기면서 살면. 근데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건 내가 뭔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즐기고 축제를 하고 이런 데에도 어쨌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분명히 뭐 국가가 기본 소득을 보장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우리가 기본 생활을 하는데 사용할 돈이지 네. 뭔가 여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걸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안정적인 사회가 될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돈이 있어야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라는 제 생각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음 책에 쓸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안철수 캠프하고 문재인 캠프에 보냈던 그 공약집 있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데이터 보상제라는 게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놀이 활동이 국가에서 그것이 돈벌이와 연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비정형 데이터든 어떤 데이터든 간에 어떤 데이터를 생성해낸다면, 즉 그래서 우리가 책을 가만히 읽는 것은 데이터 생성이 아니죠. 근데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것은 데이터 생성이에요. 그 다음에 놀이터에서 과거에 사람들이 똑같은 놀이터지만 어린애가 자기 친구들하고 다르게 놀잖아요. 그건 데이터 생성이에요. 아, 이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노는 애도 있구나. 이 데이터 생성이거든요. 그런 어떤 무수한 비정형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가 무용을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데이터가 달라요. 신체를 움직이는 것이. 그래서 모든 종류의 그것이 비정형 데이터든 실제 어떤 과학 연구를 하는 측정이 가능한 데이터든 현재로서는 측정이 불가능한 데이터든 그것이 생산적이든 그 결과가 비생산적이든 간에 인간이 우리 국민이 뭔가 활동을 하면은 그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추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소득제 플러스 데이터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도가 바뀌게 되면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더라도 사람들은 책 보는 것보다는 글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 타이핑을 쳐서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 그건 데이터 생성이에요. 자기만의 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은 그 데이터의 품질을 따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키덜트가 못 됩니다. 그 데이터가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될지 도움이 안 될지 그 개개인들이 몰라야 돼요. 아예 몰라야 돼요. 그래야지 다양한 방향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게 전 세계인들이 발광할 그 어떤 스토리나 콘텐츠로 개발될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치 평가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 생성의 그 보상제가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걸 이 다음 책에 이제 강력하게 주장할 거고, 이것을 이제 그 어떤 대선 캠프에서 이걸 먼저 주장을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 대선 캠프는 분명히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로봇세하고 데이터 보상제가 나올 거예요. 국민 기본소득은요 지금 너무 빨라요. 왜? 국가가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돈 자체가. 그래서 그 복지기금 확대까지밖에 못 갈 거예요. 이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 국민 기본소득은 한 번 더 건너가야 돼요. 이 다음으로 가야지 그게 좀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음 대선 때까지는 직장이 꽤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대로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도입해야 되는 것은 로봇세하고 데이터 보상제는 데이터 보상 소득제예요.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이거. 책에서 본 거 아니에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꼭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그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인문 바우처 카드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인문이라는 게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라 이거예요. 바우처를. 그래서 활동을 할수록 또 추가적인 활동으로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빚을 내서라도 국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 플랫폼 20년 후에 희망이 있는 거죠. 동아리 활동만으로도 돈이 생겨야 돼요. 잘할수록 더 많이 할수록. 그렇죠? 네.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안 바빠요. 저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다고 해서 국가가 이제 교육과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2019 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 그 소프트웨어 교육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간단한 체험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뭐 컴퓨팅 사고력을 조금 경험해보고, 중학교 가서는 간단한 코딩을 익혀본다고 이런 건데,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어봐서 대충 답은 알고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판적인 시각이 계시기 때문에. 코딩 교육을 즐기는 애한테만 도움이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모니터 앞에서 나는 이거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그 모든 것보다 난 놀이동산 가는 것보다 더 좋아.
그런 애한테만 4차 산업혁명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요 4차 산업혁명이니까 코딩 교육을 시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한자 교육이 공간지각 능력이 좋으니까 한자 교육을 강화하자.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애들이 키덜트가 되려면은요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애들만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정규 과목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개정을 해서 위에서 법칙을 바꾸고자 하면 안 되고 법칙을 없애야지 4차 산업혁명이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봐야 말짱빵이 똑같아요. 지금요 구글에 있는 인도계 그 대표 이름 까먹었는데 그 대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구글 회사에 디자이너하고 그 컴퓨터 코딩하는 인력이 너무 새로운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아무리 봐도 지원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한테 그 일을 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코딩 교육으로 그래서 코딩 교육으로 유치원 때부터 얘가 한 20년간 놀아야 돼요. 그것만. 그러면 인공지능도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구글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구글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인간적인 그 능력으로 디자인 능력이라든가 코딩 능력 자체가 이미 인공지능이 능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한테 그 일을 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인력을 안 뽑고.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근데 지금 코딩 교육을 다시 제대로 만들고 학교에 무슨 교육 과정으로 만들고 지금 이래가지고는 뒷다리 잡는다 그러죠. 그거를 뒷북친다 그러죠. 소용없어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전면 동아리로 가잖아요. 교사들도 가르치지 말라는. 가르치는 건 불법이다. 그래서 교사들도 동아리 활동하지. 동아리 활동만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육부한테 어떤 교사가 이 학교에는 제가 좋아하는 동아리가 없어요. 저 옮겨주세요. 그럼 옮겨줘야 돼. 교육부에서. 그래요? 당신이 좋아하는 활동은요. 저기 압구정동에 가야 되군요. 근데 압구정동 지원자가 많은데요. 건물 지으세요. 건물 지어가지고 거기 압구정동으로 오는 교사가 많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교사들도 뭔가 행복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옮겨 다니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뭔가 연구하기 좋아하는 교사는 그래서 여기가 천안에 대해서 어떤 뭔가를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교사가 있으면 여기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은퇴할 때까지 여기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기는 것 자체가 그 교사도 자기 프로젝트, 자기 동아리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교육부를 한번 뜯어붙여 보겠습니다. 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아이들이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솔직히 안전 문제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강의 들어보니까 허용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 거에 대한 딜레마는 혹시 없었나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학교 내에 학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플랫폼, 그러니까 미니 유튜브 같은 것을 먼저 하고 거기서 범죄 위험에 노출이 된다거나 하지 않는 것을 좀 한 다음에 유튜브에 올려주는 좀 안전장치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애들이 동아리를 할 때는. 이제 자기들의 동영상을 만들었으면 저랑 아이들하고 한번 공유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는 걸로. 네. 미처 생각을 못했었네요. 근데 그게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게 저절로 해결이 된다니까요. 예. 왜냐면 동아리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공유를 하고 박수 쳐주는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저절로 또 건전해져요. 몰래 하는 것보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